어머니, 이 돈은 결국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내놓으시든 나중에 내놓으시든.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 그리고 외로움이 담긴 돈이 단지 차지해야 할 자금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취당하는 어머니도 순진하게 이용당하는 늙은 여인도 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낀 때였어요. 저는 이정아입니다. 66이에요. 이제부터 왜 제가 평생 의지하던 가족을 두고도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할머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손녀 다연이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부산까지 내려온 길 피곤함도 있게 했죠. 큰아들 윤상민과 며느리 서진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마음 편히 지내세요. 식탁 위에는 삼겹살과 된장찌개,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인쇄소에서 묻은 잉크 냄새 속에 살았던 제가 이렇게 풍족한 저녁을 맞이하다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손녀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개고 시장을 다녀오는 일이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서 말했어요. 장 보는데 쓰거라.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다 결국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 감사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부 취급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햇살 잘 드는 작은 방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노년이 따뜻해지는구나. 첫날 밤 손녀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아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며 말했죠. 어머니, 내일부터는 푹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죠. 아, 이제야 제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말했어요. 상민아, 아침 해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간단히 먹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밥을 해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계란찜을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갓 지어서 상을 차렸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이렇게 좋으실 줄 몰랐네요. 서진아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고 방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까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치와 미역국,
그리고 식은 달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손녀 접시에는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담백하게 드셔야 건강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녁에는 상황이 더 분명해졌죠. 며느리와 아들은 퇴근 후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제 앞에는 어제 남은 밥과 무김치뿐이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도 먹고 싶었지만 차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손녀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가시면 고깃집 가자고 했잖아.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다그쳤지만 이미 제 귀에는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없을 때는 고기를 먹으러 다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함께 돌보는 가족은 환상이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점점 식탁에서 가장자리에 밀려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와,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아, 그거요?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소화 안 되시죠? 서진아가 냉큼 냉동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제 앞에는 두부조림과 멸치볶음만 놓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 한우로 불고기를 해 먹었죠. 할머니는 왜 고기 안 먹어? 다연이가 물었지만 어른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인지를.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뒤지더라고요. 엄마, 안주 없어요? 어머니가 만들어둔 계란말이 있어. 서진아가 대답했지만 상민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없어? 치킨이라도 시켜. 그러면서 제가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진짜 입맛이 까다로우셔. 뭘 해드려도 성에 안 차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쓸 일만 늘어났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구나.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죽여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를 빼놓은 대화, 저를 제외한 저녁 자리였어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장이었죠. 어느 날은 갈비탕이 끓여졌지만 아들과 손녀에게만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는 위장이 약하시잖아요. 맑은 국이 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울컥하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였어요. 갈비탕 국물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입에 침만 고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피곤해 보였어요.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사랑받고 싶어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사랑이었는데 받은 건 동정과 무시뿐이었죠. 더 참기 힘든 건 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반가워하던 다연이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친구 집에 갈래요. 할머니랑 놀자. 안 돼요. 할머니는 재미없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할머니였구나. 아이에게도 버림받는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다가 서진아에게 들켰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가족이고 싶다고, 저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저도 사랑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괜찮다.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서진아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말이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여기가 제 집이라면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여기가 제 집이라면 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을까요? 그 후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졌죠. 제 존재감은 하루하루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녁에 들어와도 누구도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철저히 혼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밤 문틈 사이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엄마 돈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지. 저러다 사기라도 당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저를 걱정한다는 말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리는 합리화라는 걸 알았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것도 아니고 인생 마지막에 하늘이 준 보상금을 가족이 덫처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 보상금은 제가 30년간 일한 인쇄소가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이었죠. 평생 쪼들리며 살던 제게는 꿈 같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돈이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은행 광고지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상품 좋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상민아,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거절하면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끓었어요. 사기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5억이면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겠네. 그러게. 다연히 학원비도 해결되고 어머니가 돈 쓸 일이 뭐 있어? 병원비 정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학원비를 내고 저는 병원비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이유가 명확해졌죠. 사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려온 거였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인생 마지막에는 제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 돈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은행 상품을 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5천만 원만 맡기세요. 회사 내부 펀드라 안전해요.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어요. 저녁 자리에서도 저를 빼놓고 고급 음식을 즐겼죠. 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기대했지만 냉장고에는 배달 도시락과 와인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외부인으로 밀려나 있음을 절감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아들이 동료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저를 소개할 때 말했죠. 저희 어머니세요. 혼자 계셔서 모셔온 거예요. 그 말에서 저는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도와주는 불쌍한 할머니였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어머니, 방에서 좀 쉬세요. 서진아가 말했지만 사실상 자리를 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날 밤 손님들이 간 후 저는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마. 어머니가 하시면 더 번거로워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죠. 제가 이 집에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은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투자 좀 해보세요. 그냥 묵혀두면 손해예요. 상민아,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다는 거죠. 어머니 명의로 하되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 명의로 하되 아들이 관리한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거절하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맞다, 바로 그거다라고.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죠.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곁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막내 여동생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잘못 온 것 같아. 언니, 무슨 일이야?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이 언니 돈만 노리고 있는 거야. 당장 나와.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그렇게 해? 언니, 그 돈은 언니 생명줄이야. 내가 도와줄게.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돈은 제 생명줄이었죠.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며칠 뒤
선희가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행을 돌았어요. 보상금을 5군데로 분산하고 연금보험과 저축형 상품에 나눠 넣었죠. 언니, 이렇게 해두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선희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여자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언니, 너무 착해. 그런 식으로 살면 계속 당해. 선희의 걱정이 이해되었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선희 만나고 왔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아들이 내민 서류는 공동명의 통장 개설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거 뭐야? 어머니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요. 공동명의로 하면 더 안전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제 돈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때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공동명의 계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동의하는 척하며 은행에 동행했어요. 창구에서 그들은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맡겨주시는군요. 그 순간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재산은 다 분산 관리하고 있다. 오늘은 소액만 넣으려던 거였어. 내 돈은 내 목숨 줄이니 건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 거라. 순간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은행 안은 술렁였고 몇몇 고객이 수군거렸죠.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도둑 취급이 아니라 도둑질을 막는 거다. 은행 직원이 당황해하며 중재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저는 일어서서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이 다 봐요. 보든 말든 상관없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날 저는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과 며느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 왜 싸웠어? 싸운 게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서진아의 대답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한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 돈을 훔치려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뭐였니? 진짜 내 걱정이었어? 당연하죠.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내가
아들은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을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후련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싸워본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새벽에 짐을 챙겨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관리비가 저렴하고 시장과 병원이 가까운 곳이었죠. 언니, 여기가 훨씬 낫다. 선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을 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아들은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달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다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여기로 놀러 와라.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가 내 집이다. 그 말에 서진아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세 번째 달에는 다연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선희와 함께 왔죠.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아이는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더 밝아 보여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도 느꼈나 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고민합니다.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인쇄소 시절 동료였던 분들이에요. 정화야, 많이 밝아졌네.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친구들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창문 너머 햇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돈을 지켰다고 해서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진짜 가족은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믿거든요. 제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지킨 거예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도 제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고 누구도 제 돈을 탐내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제 뜻대로 사는 것 말이에요. 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제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좋거든요.
제가 주인인 이 삶이 말이에요.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